사실 요번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코로나19로 실물 경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반면에 증시와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경제 논리로 쉽게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만큼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그 갈급함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민간 독립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맞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네. 성향은 좀 진보에 가까운 네. 독립적인 민간 경제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책도 하나 쓰셨던데요. 네. 부의 재편. 예. 좀 이따가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이 책은 몇 번째 내신 겁니까? 아마 뭐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15번째 책인 것 예, 같습니다. 워낙 많이 내셔가지고 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네, 된다 네. 이거죠. 네. 아무래도 지금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이 녹아든 책이죠. 예, 여러모로 많이 녹아들어 있고요. 네. 뭐 책은 지난해부터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코로나 충격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정도로 크게 바꿔놨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무래도 그런 흐름을 반영해서 많이 썼습니다. 네, 제가 책 소개를 뭐 잠깐 읽어보니까 경제 산업 분야의 메가 트렌드, 그러니까 큰 흐름을 이해하고 네,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네, 제시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네, 네. 투자 전략이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에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아니면 뭐 주식 투자라든지 또는 뭐 저는 사실 뭐 부동산 투자를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특별히 네, 뭐 부동산 투자 이렇게 이제 좁게 보여주신 분들은 있는데 이 두 가지 맥락을 그러니까 이 큰 그림 속의 맥락 속에서 예. 이 주식 투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책은 좀 드문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뭐 동학개미라고 해서 이제 주식 네, 시장에 그렇죠. 새로 입문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도대체 들어오긴 했는데 네.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잘 몰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좀 아마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제 좀 네. 거시적인 부분, 네. 뭐 미시적인 부분 이제 뭐 여쭤보겠습니다. 거시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책 소개하면서 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가 트렌드인데 네. 이 코로나19의 영향이 네. 당연히 경제에 미칠 영향도 크죠? 뭐 네.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언제까지 얼마나 미칠까요? 이게 이제 결국은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뭐 제어가 되느냐 또는 지속이 되느냐 또 그게 확산의 속도나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워낙 좀 변수가 커지기 때문에 뭐 속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정한 수준의 뭐 이게 1차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2차, 3차의 어떤 뭐 이 확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면 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경제가 계속 갔다 쓰다를 반복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되면 특히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에도 비교적 좀 선방을 했었는데요. 선방했었던 이유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방역을 초기에 좀 방역 체계를 잘 구축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사태라는 게 언택트 흐름을 또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택트라는 게 뭐 넷플릭스를 보든 또는 뭐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든 또 아마존을 사용하든 뭐 국내에서 카카오나 네이버를 사용하든 네. 사실 이게 다 데이터 서버들이 엄청나게 필요한 작업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반도체 산업은 오히려 위축되지 않았고 성장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버텨줬는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한국이 이제 뭐 수출 중심 국가다 보니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다 보니 뭐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게 계속 제어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충격파를 일정하게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봅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나라가 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 아까도 말씀드린 반도체 흐름은 일정하게 지속이 될 수 있고 또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수요 때문에 이제 전방 수요 한쪽이 조금 이렇게 뭐 무너졌었다면 이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씩 회복될 수 있고 또 그 외에 전반적인 자동차 판매는 글로벌 자동차 판매는 줄었지만 전기차 판매는 굉장히 크게 신장이 됐죠. 특히 유럽 쪽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산업들이 굉장히 크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또 새로운 경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네, 보이는 너무- 거고요.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고 네. 뭐 어쨌거나 이건 예측이라기보다는 그때 들어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펼쳐지는 상황들을 최대한 잘 분석해서 우리가 그때 빨리 대응하는 게 훨씬 지금 중요한 국면이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뭐 얘기가 뭐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관심들이 커지고 있는 분야가 이제 코로나19의 네. 백신과 치료제 네. 개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가 지속되더라도 네, 아주 뭐 대확산만 되지 않는다면 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따라서 네, 또 어느 정도 당연히 뭐 경제 활동에 네.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네. 전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저도 뭐 예상하십니까? 그런 의견이 충분히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11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그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최대한 코로나 사태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산이 되더라도 경제를 이제 계속 어쨌거나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뭐 이제 계속 그 재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할 거고요. 네. 또 그러면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뭐 이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게 만약 지금도 이제 미국이 좀 불안하잖아요. 사실은 뭐 어찌 보면 감염자 수가 뭐 얼마 전까지 또 최대치를 다시 기록할 정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도 뭐 어찌 보면 이거는 뭐 제 전문 영역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뭐 저도 이제 조금 뭐 들여다 보면 이게 이제 변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결국은 하나의 백신이나 하나의 치료제로 완전히 완벽하게 듣는 그런 병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여러 치료제와 백신이 쏟아져 나와서 종합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의 전개에 따라서 계속 경제가 뭐 갔다 쓰다 또는 적어도 서행하는 이런 흐름들은 이제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번에 뭐 책의 핵심 내용도 그런 내용 같은데 이제 네. 부의 질서가 네. 이번 특히 코로나19 네. 국면으로 재편이 될 거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전망하시는 거죠? 네. 어떻게 크게 어떻게 재편이 뭐 될 거예요? 이렇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일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그 구조적 힘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제를 자꾸 뭐 어떤 특정 정권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가 막 솟았다, 뭐 가라앉았다 이렇게 하는 단계가 이미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세계 각국이 뭐 저금리와 유동성을 이제 뿌려대는 정책으로 쉽게 말해서 돈의 힘으로 계속 세계 경제를 떠받쳐 왔잖아요. 네. 근데 이 흐름이 코로나 사태로 훨씬 더 가속화된 거죠. 그렇죠. 예. 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은 생산 경제보다는 자산 시장이 자꾸 돈이 들락날락 하면서 뭐 2008년 경제 위기나 또는 뭐 3월 달에 있었던 그런 뭐 이제 금융시장 폭락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자산 시장에서 계속 이제 미니 버블이 꺼지는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자주 나타날 거고요. 네. 또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보자면 지금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미중 그 패권 전쟁, 그게 이제 무역 전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실은 한국이 경제 규모가 컸다고 하지만 뭐 두 경제 강대국 또 한편으로 한국으로서 보면 주요 수출 대상국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들을 대체로 좀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에다가 한국 사회는 지금 인구 구조 측면에서 국내 출생자 수와 이제 사망자 수만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자연 인구 감소는 올해가 아마 줄어드는 원년이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시기에 접어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사실 구조적인 저성장을 이제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 주력 산업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한 경제 위기 전까지는 우리 국내 주력 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주도하면서 되게 성장을 이끌어왔는데 2008년 경제 위기 이후로는 그 성장세가 굉장히 둔화됐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몇몇 기업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성장하기보다는 정체하는, 쇠퇴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중국이 우리의 이제 뭐 특미까지 추격하거나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추월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중국 때문에 이미 이제 뭐 잘 알다시피 기계, 화학, 조선, 해운, 철강 이런 뭐 산업들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경제 뭐 상대적으로 어려워졌고요. 또 우리가 그나마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조차 예를 들면 삼성 스마트폰, 현대자동차 뭐 이런 것들도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이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그건 그만큼 이제 이제는 중국이 우리의 일방적인 수출 대상국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경쟁국이고 그 글로벌 무대에서는 경쟁주의고 또 한편으로는 국내 자국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중국 내 로컬 업체들이 선전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속에서 코로나 사태가 왔는데 이 코로나 사태라는 건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더 뭐 물론 그 흐름의 방향이 바뀌거나 또는 있던 흐름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더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미중 갈등 같은 경우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미중 관계가 훨씬 더 험악해지면서 한편으로는 이 양쪽 그 글로벌 그 스플라이 체인들이 재조정되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야 우리 그렇죠 우리 편에 줄 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를 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 저희가 굉장히 현명한 어찌 보면 줄타기를 해야 되는 이런 국면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그 유동성의 힘, 그다음에 저출산, 그리고 산업의 주력 산업의 재편,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미중 갈등, 소위 뭐 자국 이기주의 또 그런 뭐, 측면도 있죠. 하여튼 이런 현상들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특히 코로나19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부의 재편이 되고 그 안에서 분명히 또 우리 소장님이 지금 주장하는 바는 기회가 있다. 네, 당연히 거잖아요. 있습니다. 어떤 기회가 지금 있는 예를 겁니까?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뭐 생활 속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같은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 엄청나게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이 뭐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흐름이 이제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훨씬 더 강화가 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의 질서가 재편된다는 건 거꾸로 보자면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개인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기존에 이마트 같은 경우는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가 인구도 성장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도시의 중산층들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3, 4인 가구가 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인구 구조 측면에서는 대형마트가 유리했지만 이제는 대형마트들이 막 폐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이제 이커머스 쪽은 굉장히 상승하고 있고 뭐 편의점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 이제 선택지가 있다고 딱 2개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상장은 안 돼 있습니다만 상장돼 있다면 저는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2차 전지를 되게 강조하고 싶은데요. 2차 전지하고 사실 이번에 그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한 저는 이제 어떤 정책 전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라는 건 결국은 이제 가장 큰 전방 시장이 전기차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3%인데 이게 2040년 가면 판매 비중이 50%, 60% 정도 될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향후 20년 동안 3%에서 뭐 적게 잡아서 40%, 50% 이렇게 가고 뭐 많게는 60% 갈 텐데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2차 전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LG화학이든 삼성 SDI 같은
뭐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배터리 업체들이 포진해 있고 또 그 밸류 체인을 따라서 소재 부품 업체들이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2차 전지 업체들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좋냐라고 하면 당연히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삼성전자에 20년 전에 투자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우리가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면 향후 20년 동안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 또는 그 이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같은 게 아닐까. 또 그린 뉴딜도요. 우리 국내 예산 규모는 73조지만 지금 유럽의 그린딜 규모는 1조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1,400조. 그다음에 미국의 그린딜 그 규모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게 10년에 걸쳐서 향후 10년에 걸쳐서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조 좀 넘는 돈인데 지금 뭐 11월 대선에서는 지금 오히려 민주당의 조셉 바이든 후보가 더 유리하다고 하죠. 그러면 조셉 바이든 후보는 10년이 아니라 4년 내에 2조 달러를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2,400조인데 그러면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 문제가 뭐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조셉 바이든 후보가 들어선다면 이거 사기가 아니라 뭐 강력하게 전기차 정책을 펼칠 거고 또 풍력 발전, 태양광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에 이제 뭐 그린 뉴딜과 관련돼 있는 그런 풍력 발전 사업자들은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속적으로 그런 흐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적으로는 다 주가들이 올라 있지만 그런 흐름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용해서 만약 주가가 좀 조정되는 구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분할 매수해 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분할 매수해 가시면 저는 이런 큰 산업의 흐름을 이용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키우는 자본을 대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기후 변화라는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그 성장하는 산업과 기업에서 개인들이 또 굉장히 큰 과실을 나눠 먹을 수 있다. 네.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네. 뭐 하여튼 좀 더 이제 뭐 미시적인 부분까지 지금 뭐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네. 이제 요즘 뭐 기본적으로 쭉 흐름 소장이 보시는 네. 그 큰 흐름 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긍정적이지 않으시죠? 사실은 제가 2013년에 부동산 책을 쓰고 안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서 제가 이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그 빚내스 집 사라 정책을 실시를 했는데 저는 그게 경제 정책 측면에서는 국민들을 과도하게 부동산 투자 또는 투기로 쏠리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위험한 정책이라고 본 거고요. 정책 비판이나 경고에 좀 주력했는데 그게 이제 뭐 그렇다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집값이 오를지라도 이걸 뭐 집값 오를 테니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부추기는 쪽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이걸 계속 제가 뭐 집값 오르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3, 4년간 오를 수 있지만 무리하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네.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네.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지 뭐 오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쨌거나 지금 단계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자산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높은 가격 그 자체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어쨌거나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올라 있는 구간이긴 하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은 네. 뭐 그 정도 여쭤보고요. 네. 이번 이제 책에서도 저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네. 주식 쪽을 많이 네. 강조를 하셨는데 네. 앞으로 그 동학개미 운동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증시 전망, 네. 큰 흐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망 어렵습니다. 네. 사실 뭐 제가 또 한편으로는 뭐 이 주식 투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네. 또 그걸 단연간 저희 이제 뭐 기업 종목들을 소개하는 보고서의 평균 수익률 뭐 매년 한 40% 50%씩 이렇게 네. 뭐 확인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데 이제 주식은 저는 뭐 시황을 너무 염두에 두고 꼭 투자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떤 시황에서도 좋은 종목,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라는 기본 원칙. 물론 이제 그게 좋은 종목이 뭐냐, 싸게 산다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뭐 가능하다면 부의 제 편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네.
제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조금 뭐 전망을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유동성 장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물 경제가 이렇게 나쁜데 주가가 저렇게 오른 게 말이 돼? 그것도 말이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한편으로는 자산시장의 논리로 보면, 아니, 어찌 보면 돈은 엄청 풀렸잖아요. 그런데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은 오히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실적이 나는 기업과 안 나는 기업이 극명하게 갈리고, 실적이 나는 기업들은 오히려 폭이 더 줄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투자할 대상이 100개 기업이었다면 지금 50개로 줄어 있는 상황이고, 돈은 100에서 150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나고 오를 수 있는 종목들로 쏠리는 현상, 즉 갈름이 더 간다. 이런 현상이 사실 뭐 부동산에도 나타났지만 주식시장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이런 풍부한 유동성의 힘이라는 게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순간 계속 오를 것처럼 밀어붙이다가도 어느 순간 또 어떤 상황이 변화가 있으면 갑작스럽게 반전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뭐 시황을 딱 전망하기보다는 유동성 장세라는 것이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저는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그러면서도 유동성 장세가 지속된다고 할 때 그 수혜는 또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저는 개인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최악의 경우 여기서 20% 또는 30% 더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투자할 여력 중에 20% 내지 30%를 떼놓고 주식 투자를 해라. 그러다가 만약 주가가 조정받는다. 그럼 그 떼놓은 현금 20% 30% 여력을 가지고 주가가 충분히 싸졌을 때 20% 30%만큼 다시 바닥권에서 매수를 하라. 그러면 다시 시장이 회복됐을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들은 다시 주가가 오를 것이고 바닥권에서 샀던 종목들은 올라서 오히려 수익이 날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런 알겠습니다. 마음으로 좋은 종목 담아 놓으시면 얼마든지 유동성 장세에서도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관해서도 그렇지만 여기도 무리해서 빚내서 투자는 하지 마라.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자산 투자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뭐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었지만 시간 관계상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분명히 부의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투자할 기회, 그래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큰 관심인데요. 오늘 선대인 소장님의 말씀이 투자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슈 앤 피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화제의 경제 리더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